네,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충청과 호남 지역에 대설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지역에 따라 많은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내일까지 최대 20cm가 넘는 많은 눈이 예보되어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이상곤 기자. 네, 대전 보라매 공원에 나와 있습니다. 네, 자 지금 화면 보니까 이 기자 주변에 눈이 많이 쌓여 있는데 지금도 내리고 있습니까? 네, 밤사이 내리던 눈은 잠시 소강 상태입니다. 간간히 약한 눈발만 날리고 있는데요. 큰 도로는 제설 작업이 됐지만 골목과 인도에는 눈이 아직 치워지지 않은 곳이 많습니다. 출근길에 나선 시민들은 행여 미끄러지지 않을까 조심조심 발걸음을 옮기고 있습니다. 현재 대전과 세종 등 충청권 전역과 호남 지역 대부분에 대설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어제 오후부터 전북 진안 동양면과 전주에 15cm 안팎의 눈이 새로 쌓였고 충남 서천에도 8cm가 넘는 눈이 쌓였습니다. 눈구름은 서해안에서 계속 내륙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오늘 오후까지 일부 지역에서는 시간당 3에서 8cm의 매우 강한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충청권과 전라 동부, 경상권에 내리는 눈은 오후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하지만 충남 서해안과 전북 서부는 내일 오후까지, 전남 서부와 제주는 내일 밤까지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 적설량은 충청권은 내일 아침까지 5에서 10cm, 많은 곳은 15cm 이상 내리겠습니다. 주말까지 눈 소식이 이어지는 호남에서는 최대 20cm의 눈이 쌓이겠습니다. 기상청은 한파로 내리는 눈이 그대로 얼면서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많겠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또 많은 눈으로 차가 고립될 가능성이 있다며 사전에 교통 상황을 확인하고 월동 장비 준비를 철저히 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대전 보라매 공원에서 YTN 이상곤입니다. 네, 이번에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눈과 한파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혜연 기자, 지금 눈 오는 곳이 먼저 어딘지 짚어주시죠. 네, 지금 눈이 내리는 곳은 서울 등 수도권과 충청, 호남, 서해안 지역으로 눈이 오는 지역도 점차 확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레이더 모습부터 보시면 현재 서해상에서 발달한 눈구름이 경기 남부와 충청 부근으로 유입돼서 영향을 주고 있고요. 앞서 보신 것처럼 호남과 제주도에도 눈구름이 형성돼 있습니다. 네, 서울은 영등포구와 용산구 등 남쪽 지역으로 치우쳐서 산발적으로 눈이 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서 인천 강화와 경기 북부 지역의 대설특보는 일단 해제가 됐고 경기 남부와 충청 또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대설특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서울도 동남권과 서남권역으로 오늘 오전 6시 반부터 대설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이번 눈은 어제부터 오늘까지 산발적으로 내리면서 특보 지역을 중심으로 5에서 많게는 10cm 이상이 내려 쌓였는데요. 앞으로 수도권으로는 3에서 8cm, 많게는 10cm 이상의 눈이 더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충청 지방은 15cm 이상, 호남 지방으로는 최고 25cm 이상의 많은 눈이 내리겠습니다. 특히 출근길 일부 지역으로는 시간당 3에서 5cm가량의 강한 눈이 집중되는 곳도 있겠습니다. 이번 눈은 수도권과 강원도는 오전까지, 충청과 호남 내륙은 오늘 오후 늦게까지 눈이 내리겠고 이후 서해안 지방을 중심으로 오늘 밤이나 내일까지 눈이 더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눈도 많이 오는데 기온도 크게 떨어진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서울 등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한파 경보가 내려져 있는 가운데 오늘 아침도 강원과 경기 지역은 기온이 영하 15도 안팎, 체감 온도는 영하 20도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서울은 현재 영하 7도, 체감 온도는 영하 10도 안팎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오늘도 전국적으로 예년보다 5도에서 10도가량 낮은 추운 날씨가 종일 이어지겠습니다. 특히 오늘 오후 늦게부터는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면서 찬바람이 강해지겠고 날씨가 더 추워지겠습니다. 따라서 눈이 내린 곳에서는 도로가 그대로 빙판으로 변해 미끄럼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겠고요. 많은 눈이 쌓인 곳에서는 무거운 눈이 그대로 얼면서 시설물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겠습니다. 예년 기온을 크게 밑도는 이 같은 한파는 주말과 휴일까지 이어지겠고요. 이후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기온이 점차 오름세로 돌아서면서 평년 수준의 날씨를 회복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정혜연입니다. 네, 전국 곳곳에 대설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고속도로 곳곳에서 교통사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일부 지역에서 극심한 도로 정체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시각 도로 상황 CCTV 영상 보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먼저 중부 내륙선 충북 음성군 감곡면 부근입니다. 오늘 새벽 5시 반쯤 차량을 운반하는 화물차가 눈길에 미끄러졌는데요. 1, 2차로와 갓길을 모두 막아섰습니다. 자, 지금은 보시는 것처럼 양평 방향으로는 한쪽 차선만 이용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현장에 지금 폭설 수준으로 많은 눈도 내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시간 여유 충분히 두시고 현장 지나시는 분들 안전 운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지역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5시 20분쯤 평택 제천선 제천 방향 평택 분기점 근처에서 트레일러가 미끄러졌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은 금광 1터널인데요. 새벽 5시 50분쯤에 사고가 있었습니다. 양방향 도로 사이로 트럭 한 대가 전복되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지금 이 도로 중간에 있는 이 트레일러를 치우기 위해서 관련된 차량들도 현장에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지역 보겠습니다. 자, 충북 제천선 제천 방향 평택 분기점 근처에서 트레일러가 미끄러졌던 현장입니다. 지금은 사고 수습은 거의 마무리된 상태고요. 갓길로 치워진 사고 차량을 피해서 차들이 서행하고 있지만 교통 정체가 양방향 굉장히 심한 상황입니다. 자, 국토교통부 전국의 추운 날씨와 강설로 교량 등의 빙판길과 살얼음 발생 가능성이 높다면서 차량 감속 운행을 하고 차간 거리를 충분히 확보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눈길에 미끄러져 사고가 난 버스를 견인하려다가 2차 사고가 발생해 버스 기사가 숨졌습니다. 어제 오후 5시 10분쯤 강원도 홍천군 서면에 있는 대형 리조트를 떠나 서울로 향하던 셔틀버스가 눈길에 미끄러져 경계석을 들이받았고 4명이 다쳤습니다. 이후 밤 10시쯤 같은 장소에서 눈길에 미끄러진 견인 차량의 70대 버스 기사가 치여 숨졌습니다. 소방당국은 1차 사고로 운행할 수 없게 된 버스를 견인하던 중 2차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부터 몰아친 눈과 거센 풍랑으로 여객선이 줄줄이 결항되고 도로도 통제되고 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오전 6시 기준으로 인천과 백령, 진도와 제주 등 54개 항로 여객선 67척이 운항을 멈췄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과 충청, 호남과 제주 등에서 도로 20곳이 통제되고 북한산과 무등산 등 국립공원 14곳의 탐방로도 폐쇄됐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연이은 폭설에 지난 4일부터 중대본 1단계를 가동하고 대설 위기경보 수준을 주의 단계로 올렸습니다.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서 끌어내라고 지시했던 대상에 대해 곽종근 전 사령관은 국회의원이 맞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의원이라는 단어를 쓴 적은 없다며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염혜원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당시 국회에서 끌어내라고 지시한 대상은 의원인가 요원인가. 당시 윤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곽종근 전 특수전 사령관은 의원이 정확히 맞는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께서 그 당시에 증인한테 데리고 나오라고 지시한 대상이 국회의사당 안에 있는 국회의원들 맞죠? 정확히 맞습니다. 곽 전 사령관은 앞서 검찰 조사에서 윤 대통령이 당시 아직 국회 내 의결 정족수가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들어가서 의사당 사람들을 데리고 나오라고 말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곽 전 사령관은 당시 707 특수임무단은 정문 앞에서 대치하는 상황이었고 본관 건물 안쪽으로는 계엄군이 들어가지 않은 상태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의사당 사람들을 당연히 국회의원으로 이해했다는 겁니다. 또 윤 대통령이 국회 문을 부숴서라도 들어가라는 지시도 했다고 확인했습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의원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인원이라고 얘기했다고 하는데 저는 그냥 사람이라는 이런 표현을 놔두고 또 의원이면 의원이지 인원이라는 말을 저는 써본 적이 없습니다. 공직사회에서 그런 지시를 하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고 항변했습니다. 다짜고짜 전화해서 의결 정족수 안 되게 막아라, 끄집어내라 이런 지시를 어떤 공직사회에서 상하 간에 이것이 가능한 얘기인지
곽 전 사령관은 자수서에 끌고 나와라 대신 열고 들어가라, 데리고 나가라 라고 적은 건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그런 말을 했다고 차마 쓸 수 없었던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계엄 6일 뒤에 눈물의 기자회견을 했던 김현태 707 특수임무단장은 어제 탄핵 심판의 증인으로 나와 국회의원이나 끌어내라는 말을 들은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기자회견 당시와는 다른 증언인데 150명을 넘으면 안 된다는 말은 들었다며 그게 의원을 뜻하는지는 몰랐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장하영 기자입니다. 김현태 707 특임단장은 비상계엄 당일 국회 유리창을 깨며 직접 본청 안으로 들어갔던 인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이 150명이 넘으면 안 된다고 하는데 라고 누군가의 말을 전달하며 사정하듯 이야기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국회의원이나 끌어내란 단어는 직접 듣지 못했다고 말했는데 지난해 얼굴을 공개하고 눈물을 흘리며 했던 말과 다릅니다. 150 넘으면 안 되는데 들어갈 수 없겠냐. 거기에는 끌어내라와 국회의원 단어는 없었습니다. 야, 국회의원들 끌어내는데 가능하겠냐? 이렇게 물어봤었습니다. 케이블타이 용도도 기자회견 때와 달리 문 봉쇄를 위한 걸로 한정했습니다. 인원을 포박할 수도 있으니 케이블타이 이런 것들을 원래 휴대하는 거지만 잘 챙기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었습니다. 봉쇄를 해야 되는데 문을 잠가야 되는데 케이블타이 넉넉하게 챙겨라. 문을 봉쇄할 목적으로 사람은 전혀 아닌. 김 단장은 계엄 직후에는 국회에 가기만 해도 부대원들까지 처벌받을 수 있겠다 판단해 기자회견을 했는데 지금은 다르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최근에는 제가 또 다른 정보들을 많이 입수하고 있어서 제가 현재 이해하고 있는 것은 이제 국회에 임무를 받고 가는 것까지는 문제가 없고 국회의원의 국회의정 활동을 방해했을 때 문제가 된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국회 측은 국회법상 계엄 상황에서도 국회 질서 유지를 위한 경우는 국회의장 지휘를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장하영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홍장원 전 국정원 차장과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의 폭로와 증언을 내란 프레임과 탄핵 공작의 시초로 지목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회 측은 윤 대통령이 반성 대신 거짓의 탑을 쌓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신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탄핵 심판 6차 변론기일에 출석한 윤석열 대통령은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 사령관에 대한 증인 신문이 마무리된 뒤 발언 기회를 얻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최근 두 번의 변론 기일을 지켜본 결과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과 곽 전 사령관 때문에 내란 프레임과 탄핵 공작이 시작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12월 6일 바로 이 홍장원의 공작과 12월 6일 우리 특전사령관의 김병주 TV 출연부터 바로 이 내란 프레임과 이 탄핵 공작이 저는 시작된 거로 보여지고요. 홍 전 차장은 지난해 12월 6일 국회 정보위에서 정치인 체포 의혹을 처음 폭로했고 홍 차장이 기억하는 순서입니다.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 곽 전 사령관도 같은 날 민주당 김병주 의원의 유튜브 인터뷰에 출연했습니다. 전임 장관으로부터 국회의사당 안에 있는 의원들을 밖으로 이렇게 좀 빼내라. 윤 대통령은 곽 전 사령관의 지난해 12월 10일 국회 증언에도 의도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루 전날 검찰 조사를 받으며 자술서를 제출한 뒤 다음 날 국회에 나와 증언한 점을 언급했습니다. 대통령을 생각해서 감추는 척하면서 전날 검찰에 가서 대통령에 관련된 얘기를 다 해놨다는 것은 저는 그것도 다분히 어떤 의도가. 국회 측은 윤 대통령이 반성 대신 거짓의 탑을 또 쌓았다고 비판했습니다. 반성 대신 거짓의 탑을 또 한 번 쌓았습니다. 이런 부분들 조만간 헌재의 명쾌한 결정으로 분명한 거짓임이 드러날 것입니다. 또 윤 대통령을 향해 대한민국의 혼란 상황을 야기한 데 대해 책임 있는 태도와 반성으로 일관하길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내란 혐의 국정조사 청문회에는 최상목 권한대행이 처음으로出席한 가운데 최대 행위 보류한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가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계엄 직후 최대 행위 건네받은 대통령 쪽지를 두고도 질의가 이어졌는데요. 청문회 주요 장면을 정인용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야당은 국정조사 3차 청문회에 직접 나온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느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최 대행은 여야 합의를 확인할 수 없어서 그렇게 판단했다며 여야가 합의해주면 지금이라도 임명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관련 권한쟁의 심판을 다루고 있는 헌법재판소가 마 후보자를 임명하란 결정을 내리면 그때는 따를 거냐는 질의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입니다만 지금 헌재 심리 중이고 아직 결정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예단해서 말씀드릴 수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당은 한덕수 총리 탄핵이 헌재에서 기각되면 권한대행이 바뀌는 만큼 그 결정 전까진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해서는 안 된다고 방어막을 쳤습니다. 비상입법기구 예산 편성 지시 등이 담겨 있었던 이른바 대통령 쪽지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국회를 해산하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이 쪽지를 계엄 직후 건네받은 최 대행은 당시 경위를 캐묻는 야당 질의에 경황이 없어 처음엔 확인조차 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나중에도 자신은 계엄에 반대했고 쪽지가 계엄 관련 참고자료라고 생각해 무시했다고 부연했습니다. 한동안 그걸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가요. 1시 50분쯤 1급 회의 끝날 때쯤에 내용을 위에 딱 보니까 계엄과 관련된 문건으로 인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건 무시하기로 했으니까 덮어놓자. 또 예비비를 확보하라거나 국회 관련 자금을 차단하라는 등 쪽지 내용을 놓고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얘기라고 설명했습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네, 국민의힘은 국정조사 3차 청문회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소추 의결 정족수 논란을 집중 부각했습니다. 한 총리의 탄핵이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주장했는데 속내는 이후 최상목 권한대행이 임명한 헌법재판관 2명의 직무 정당성을 문제 삼으려 한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어떤 논리인지 강민경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가 아직 한덕수 총리 탄핵소추 의결 정족수 논란을 정리하지 않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탄핵 의결 정족수 200석 150석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재판조차 잡히지 않았는데 헌법재판소 자체에서 발간한 주석서나 국회 입법조사관의 의견으로도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 정족수는 200명이다.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만큼 대통령 탄핵 기준인 200명 찬성이 필요함에도 당시 야권 192명만으로 탄핵안이 의결됐다며 반발하는데 한 총리도 헌재의 조속한 판단을 촉구했습니다. 정말 공정하고 절차적 정당성 그리고 상식에 맞아야 된다 하는 얘기고요. 여권이 이처럼 한 총리 문제에 힘을 쏟는 건 이 문제가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란 해석이 적지 않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2명을 추가로 임명한 현 헌법재판소 체제에선 8명 가운데 6명 이상이 찬성하면 윤 대통령 탄핵은 인용됩니다. 하지만 헌재가 한 총리 탄핵소추 자체가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하면 최 대행의 권한대행 직위가 무효가 되고 결국 최 대행이 임명한 헌법재판관 2명의 직무 정당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겁니다. 헌재를 다시 만장일치로만 탄핵 인용이 가능한 6인 체제로 돌릴 가능성이 생기는 건데 여당 입장에선 나쁘지 않은 시나리오라는 분석입니다. 2명의 헌법재판들에게 법적 정당성이 있는지부터 다시 살펴보자는 얘기까지 나오는 그런 상황으로 갈 것입니다. 물론 민주당은 한 총리가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이 아닌 권한대행이었다는 점에 방점을 찍으며 국무위원 탄핵소추 의결 정족수를 적용하는 게 당연하다는 입장입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네, 계속해서 관련 내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어제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6차 변론.
국회 봉쇄 그리고 인원 체포 지시가 있었느냐가 쟁점이었는데 전체적으로 먼저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 지난 오찬 변론 때부터는 좀 대통령한테 적대적인 증인들이 많이 참석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제 홍장원 전 차장도 그렇고 지금 이제 곽종근 사령관도 그렇고 이제 그런 인물들이 등장함에 따라서 좀 대통령한테 불리하게 흘러가지 않을까 뭐 이제 그런 전망들이 많았는데요. 네. 그러니까 실상은 좀 적대적 증인들의 증언들이 좀 바뀌는 그런 경향들을 보이면서 좀 네. 증언이 오염됐다라는 평가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일부 헌법재판관들도 이 증언들의 신빙성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모습들을 보였었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조금 더 이 대통령이 국회 봉쇄를 시도한 것이 정말 의도가 있었고 실현 능력이 있었느냐에 대해서 좀 따져볼 만해진 상황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과거에 이 증언들이 오염됐었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라고 지적을 해주셨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근데 이제 과거에 진술이 오염이 됐느냐 안 됐느냐는 사실 사건 직후에 있었던 최초의 진술부터 지금까지의 입장이 변했느냐의 차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사실 검찰 진술과 관련해 가지고는 대부분의 주요 임무 종사자들이 일관적인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헌법재판소에 나왔을 때는 어쨌든 본인의 형사재판에 대해서 불리한 증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답변을 거부했던 것이고요. 그러한 가운데서도 윤석열 대통령과의 어떤 관계 속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조금 다소 유리한 어떤 답변을 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그렇게 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보였지만 네. 결국엔 또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었고 예를 들어 홍장원 국정원 1차장이라든지 곽종근 전 특수사령관인데 어쨌든 이런 분들은 결국에는 일관성을 가지고 제대로 답변을 했고 다만 아쉬운 점은 결국에는 그 지금의 탄핵 심사의 본질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의 계엄 해제를 방해했느냐 안 했느냐 그러면 방해를 했다고 하면은 하기 위해서 국회의원들의 체포를 지시했느냐 안 했느냐 사실 이게 쟁점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 쟁점을 좀 벗어나서 지역적인 뭐 단어의 문제라든지 뭐 어떤 그 끌어내라 했냐 뭐 끄집어내라고 했냐 인원이냐 의원이냐 요원이냐 뭐 이런 조금 지역적인 모습으로 가는 것이 조금 안타까웠다 이런 모습입니다. 곽종근 전 사령관이 어제 핵심 증인 중에 한 명이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당시에 국회 문을 부숴서라도 들어가라라고 했다. 또 들어가서 인원들을 끄집어내라고 했다라는 부분을 확인을 해줬습니다. 국회 측에서는 이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나요? 이제 뭐 곽종근 그 전 특전사 사령관이 사실 이 전에도 이미 자술서를 썼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자술서 쓴 이유를 헌법재판관이 물어보니까 이게 지금 돌아가는 상황이 본인이 제대로 된 사실을 말하지 않으면 쉽게 말해서 피해를 보지 않아야 될 사람이 죄를 뒤집어 쓸 수도 있고 또 본인도 어떤 정치적인 상황이나 어떤 여건의 변화에 따라서 본인의 마음도 좀 달라질 수가 있어서 애초에 그런 것을 봉쇄하기 위해서 본인이 자술서 썼다고 하거든요. 네. 이제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곽종근 전 사령관 같은 경우는 큰 틀에서 대통령에게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사실 곽종근 전 사령관의 지시로 인해서 특전사가 날씨도 안 좋은데 헬기를 타고 가서 국회 본청에 창문을 깨고 진입을 했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실 대통령의 지시가 없다면 특전사의 사령관이 이런 일을 벌일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것은 국민적으로 동의를 받을 수 있는 내용이다. 이런 생각해 봅니다. 네, 큰 틀에서는 같은 내용이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셨는데 윤석열 대통령 측은 이게 사실 세부적인 내용으로 들어갔을 때 단어 사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조금씩 그 과거의 증언이나 자술서에서는 좀 달라진 부분이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좀 지엽적인 부분이다라고 표현을 하셨지만 네. 법적으로는 어떤 대상에 대해서 누가 지시를 했는지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곽종근 사령관이 사용하는 표현 자체가 인원, 요원, 의원 이렇게 계속해서 바뀌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게 그 변론 기일에서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2월 4일 국조특위에서도 곽상근 사령관이 처음에는 요원, 의원 둘 다를 빼라는 지시를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의원을 끌어내라는 것은 김용현 전 장관이 지시를 한 것이다. 대통령의 지시가 아니었다라고 한번 말을 바꿨고요. 또 마지막에는 요원을 빼라는 것은 지시가 아니라 본인의 판단이었다. 또 이렇게 증언을 바꿨습니다. 네. 그래서 국조특위에서도 왜 자꾸 말이 바뀌냐 이런 지적이 있었던 것이고요. 네. 또한 이 변론 기일에서도 처음엔 대통령이 또 지시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또 두 번째는
나는 대통령이 지시했다는 말을 한 적이 없다. 이런 좀 횡설수설하는 모습들을 보였고 마지막에는 장관한테 지시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 곽종근 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말이 계속 바뀌는 것도 문제인데 그 김병주 민주당 최고위원 있지 않습니까? 네. 과거 김병주 위원의 참모였다라는 이제 이 의혹들이 제기가 되면서 의혹이 아니라 이건 팩트죠. 그리고 또 그런 김병주 의원한테 회유되었다. 그러니까 박범계 의원을 포함한 민주당 의원들로부터 공익 제보자로 지정을 해줄 테니 민주당에 유리한 주장을 해달라는 식으로 좀 포섭이 됐다라는 그런 의혹들이 좀 제기가 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지는 가운데 좀 정치적으로 그런 발언들을 해왔고 이제 와서는 좀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닌가라는 지점이고요. 이에 대해서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지는 만큼 이분들의 말만을 가지고 사건을 단정하기는 어려워졌다.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병주 의원의 회유당했다는 주장을 언급을 해주셨는데 민주당 입장을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제도 이제 조국혁신당의 박은정 의원이 말을 했는데 계속해서 국민의힘에서 민주당에게 지금 곽종근 사령관이 회유당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네. 이미 이게 검찰의 진술을 다 끝낸 이후에 또 본인의 자술서를 작성한 이후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민주당에게 당했다는 것은 조금 시간상으로 맞지가 않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곽종근 그 전 사령관이 어제도 말을 하잖아요. 본인이 그런 사실을 말하기로 결심한 것은 본인이 사실을 말하지 않으면 본인의 부하들이라든지 다른 군인들이 피해를 볼 수 있겠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곽종근 전 사령관이 속내가 예를 들어서 김영현 전 국방부 장관이 곽종근 전 사령관한테 검찰 진술 같은 거 받을 때 비아폰으로 우리가 통화를 했기 때문에 걱정 말고 당당하게 가라. 라고 말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히려 곽종근 전 사령관은 이렇게 뭔가가 제대로 객관적으로 밝혀지지 않는 상황으로 계속 가게 된다면 혹시라도 본인이 모든 걸 다 뒤집어 쓸 수도 있겠구나라는 어떤 위험한 마음을 느꼈던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작동을 해서 곽종근 전 특전사 사령관이 사실대로 말하고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런데 민주당 회의하고는 좀 시간상으로도 맞지가 않고 결과적으로 지금 대통령이 어쨌든 곽종근 전 사령관에게 지시를 했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는 중요한 두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하나는 의결 종족수와 하나는 150명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김현태,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그다음에 곽종근 특전사 사령관 그 아래 특수전 임무단장, 그러니까 김현태 단장도 다 들었다고 하기 때문에 조금 단어의 차이는 있겠지만 결과적인 큰 틀에서는 똑같은 말이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인원, 의원, 요원 이 부분이 계속 이제 혼재가 되면서 정영식 재판관도 이 바뀌는 진술에 대해서 질문을 어제 집요하게 했는데요. 결과적으로는 곽 전 사령관이 들은 거는 인원인데 정황상 의원으로 이제 본인이 판단했다는 거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그 이후에 직접 진술을 통해서 본인은 인원이라는 단어를 써본 적이 없다 이렇게 또 밝히기도 했어요. 네, 맞습니다. 인원이라는 표현 자체가 좀 군대에서 부대원들을 지칭할 때 주로 사용하는 표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윤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또 따로 군대를 전역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평상시에도 인원이라는 표현을 사용할 일이 거의 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한 안에 있는 사람들을 구체적으로 지칭한다라고 해도 의원이면 의원, 요원이면 요원이지 이렇게 포괄적인 표현을 사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적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에 대해서 곽종근 사령관이 나는 인원들을 지칭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그 인원이라는 표현이 의원들을 지칭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다는 것은 본인도 정확한 표현을 기억하지 못한다라는 건데 계속해서 대통령이 이런 지시를 했다 저런 지시를 했다라고 말이 바뀌고 그 지시한 대상 자체도 김영현 전 장관이라고 했다가 대통령이라고 했다가 말이 바뀌니까 네. 대통령 측 입장에서는 증언의 신빙성이 없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 그런 것들이 그 지난 바이든 날리면 이때도 같은 주장을 하지 않았었습니까? 아니 미국 의회를 지칭하면서 국회라는 표현을 쓸 리가 없지 않냐.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또 MBC의 그런 또 보도가 잘못됐다라고 법원 판결까지 나온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저희가 특히 지금은 저희가 정치적인 싸움을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법정 다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누구를 지칭하는 것인지 분명하게 규명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이 곽종근 사령관의 이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추가적인 증거가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 증언의 신빙성을 법원에서도 재판관들 사이에서도 인정하기 어렵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하신 부분, 그 윤곽근 변호사도 이 부분을 강조를 했어요. 이렇게 그 단어 사용 자체가 좀 많이 변하면서 증언 전체에 대한 신빙성에 약간 우려를 표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 그 대통령께서 인원이란 말을 본인은 평소에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 곽종근 전 사령관의 진술이 잘못됐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평소에 저도 인원이란 말을 쓰지 않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제가 국회에 있을 때도 뭐 국방부 관련된 그리고 뭐 특전사 관련된 사람들과 어떤 얘기를 하다 보면 그들에게 이해를 더 쉽게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지시를 더 원활하게 정확하기 위해서 그들의 언어를 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인원이란 말 자체를 아예 모르고 있다고 하면 그 말이 맞을 수가 있지만 네. 본인도 인원이란 말이 무슨 뜻인지는 알고 있고 평소에 그 말을 잘 쓰지 않을 뿐이기 때문에 충분히 상대방의 언어로 지시를 내렸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인원이란 말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별 중요한 문제가 아닌 겁니다. 결국에는 대통령이 곽종근 전 사령관에게 체포 지시를 내렸는지 그리고 곽종근 전 사령관이 김현태 본인의 부하에게 그 지시를 내렸는지가 중요한 것이고요. 또 이 외에도 그럼 대통령이 곽종근 특전사 사령관에게만 지시를 내린 게 아니잖아요. 이진우 수방사령관이라든지 여인영 방책사령관, 홍장원 국정원 1차장, 그리고 조지호 경찰청장 여러 명에게 동일한 비슷한 지시를 내렸기 때문에 이 정황들을 전체적인 상황으로 봐야지 단순히 인원이란 말을 썼냐 안 썼냐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대통령은 또 홍장원, 곽종근 때문에 탄핵 공작이 시작됐다라고도 언급을 했습니다. 민주당 김병주 의원 유튜브에 출연하면서 이 탄핵 공작이 시작됐다는 그런 주장인데 이 발언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은요, 사실 그 용의자라고 할까요? 이 사람이 용의자를 특정을 할 때 누가 이 사건으로 인해서 가장 큰 이득을 보느냐 이런 문제 많이 따지잖아요. 마찬가지로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아니 그 곽종근 사령관이 날씨도 안 좋은데 헬기 띄워가지고 특전사 요원들을 국회까지 보내가지고 또 무장을 한 채로 창문을 깨고 국회 본청에 들어가게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분이 정치인도 아닌데 그것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지시를 받고 본인이 계엄을 선포했기 때문에 그 계엄 선포한 것을 국회가 해제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특전사를 보낸 겁니다. 그리고 이미 특전사를 보낸 것은 그날 갑자기 이루어진 게 아니라 사실 며칠 전부터 몇 달 전부터 계속해서 이게 다 계획되어 있다는 정황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윤석열 대통령께서 지시한 것이 맞다고 저는 보여줄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적인 프레임이 짜여져 있었다라는 그런 주장인 것 같은데 여당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일단 살짝만 좀 반박을 드리자면 네. 당시 현장 상황을 보면 좀 국회의사당 내부가 좀 요원들로 북적였다라고 곽상근 사령관이 증언을 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판단하에 요원들을 끌어내리라고 지시를 내렸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게 국회를 실제로 봉쇄하려고 했느냐, 의사 진행을 방해할 의도가 있었느냐가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 요원들을 끌어내린 것인지 의원들을 끌어내린 것인지가 분명하게 밝혀져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한 이 홍장원 차장 같은 경우에도 좀 증언이 많이 바뀌는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그 12월 3일 날에는 조태용 원장한테 본인이 대통령이 누구누구를 체포하라는 지시를 본인이 들었다라고 분명하게 보고를 했는데 묵살당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12월 6일 정보위에서는 그런 얘기는 자신이 오늘 정보위에 보고할 때까지는 자신밖에 몰랐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또 국조특위나 지금 헌법재판소에 가서는 말이 또 바뀐 것이 그런 누구누구를 끌어내라는 지시를 본인이 들은 것이 아니라 사령관을 지원하라고 들었는데 그 사령관으로부터 그런 말을 들은 것을 자신은 대통령이 지시했다라고 생각을 했다라고 말을 바꿨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말만 바뀐 것이 아니라 좀 실질적으로 대통령이 국정원은 체포 검거 능력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정원 차장한테 구체적인 명단까지 줘가면서 누구누구를 체포하라고 지시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 점이 또 하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어떤 소통을 했는지에 대해서도 부정확하다라고 생각하고 위치 추적을 도와달라고 했다라는 것조차도 지금 부적절한 그런 증언이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는 것이 대통령이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대공수사권을 돌려줄 테니 간첩들을 싹 쓸어 담아라. 그러니까 이런 표현을 했다라고 증언을 하고 있어요. 근데 대공수사권이라는 표현을 12월 6일 날 홍장원 차장이 직접 사용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국회의원들과 대공수사권은 아무런 관련이 없지 않습니까? 대공수사권이라는 것은 민주당으로부터 국정원이 박탈당해서 현재 경찰에게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국정원의 간첩 수사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서 대통령이 이 비상계엄 직후 행정부가 정상화가 되면 그에 대해서 대공수사권을 회복시켜 줄 테니 간첩 수사를 국정원이 잘 해라. 이렇게 지시했다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홍장원 차장의 증언은 전 총체적으로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네. 그런 것들이 지금 법원에서 바뀌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 입장에서는
곽종원과 이 홍장원 두 사람 때문에 이 탄핵에 대한 모의가 시작된 게 아니냐. 이제 이런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제가 이 홍장원 그 차장에 대해서 조금 반론을 드려야 되는 게 일단 홍장원 차장에게 계엄 당일날 대통령께서 밤 8시 30분경에 전화를 하셔가지고 한 2시간 후에 전화할 테니까 대기하라고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밤 11시경에 다시 전화를 하신 것이죠. 그래가지고 대통령의 주장에 따르면 쉽게 말해서 간첩 잘 잡고 얼마 전 몇 달 전에 해외 다녀왔는데 잘 다녀왔냐 격려하고 끊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상황이 밤 11시면 막 계엄이 선포돼가지고 대통령이 이 사령관 저 사령관 다 전화해가지고 현장 상황 체크하고 체포하라고 지시하고 이런 것을 챙기고 있는 상황에서 뜬금없이 홍장원 차장에게 전화해가지고 간첩 잘 잡고 해외 잘 다녀왔냐고 격려한다는 것이 말이 맞습니까? 이거 정황상으로 말이 맞지 않고 또 홍장원 차장에게 대통령이 직접 지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그 방첩사를 잘 도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방첩사령관한테 전화하니까 체포 명단 불러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홍장원 차장이 메모한 것과 그 방첩사에서 나온 그 체포 명단이 거의 일치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이진호 수방사령관 같은 경우도 부관이 옆에서 비아폰을 가지고 있다가 VIP 대통령이라고 전화가 와서 바꿔줬는데 이진호 사령관에게도 체포하라고 막 윽박질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너무 조용해가지고 다 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국정원은요 체포 능력이 있습니다. 국정원이 간첩 잡으러 다니는데 체포 능력이 없으면 그게 국정원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홍장원 국정원 1차장이 대통령과 다른 어떤 배치된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곽종근 전 사령관과 함께 엮어가지고 뭐 탄핵 공작이다라고 주장하는데 이것은 정황상 맞지 않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금만 사실관계를 좀 바로잡아야 할 부분들이 있는데 네. 그 국정원의 그 체포 검거 능력이 없다라는 것은 지난 5차 변론에서 정영식 재판관이 분명하게 질문을 했습니다. 국정원에 그런 능력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홍장원 차장이 스스로 그럴 능력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국정원은 검거 능력이 없고 경찰 등과 공조해서 그런 행위를 할 수만 있기 때문에 위치 추적만 가능하다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했다라는 점 일단 말씀드리고 이에 대해 여인영 사령관과 말이 맞다라고 하셨지만 여인영 사령관은 홍장원의 인터뷰가 이상하다라고 다른 증언을 했다는 점 또 하나 말씀드리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 비상계엄을 선포할 때부터 반국가 세력과 간첩에 대해서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한 지금 창원 간첩 사건 아직 지금 제대로 수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태고요. 네. 민주당의 전직 간첩 행위를 도왔다라는 혐의로 작년에 15년형을 또 받은 그런 사례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대공수사권을 언급하면서 간첩 수사를 하라고 했다는 것은 여러 정황으로 봤을 때 굉장히 합리적인 전 주장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자, 증언이 바뀐 인물이 또 있었습니다. 김현태 707 부대 특임단장인데 지난 12월에 기자회견을 통해서 양심 선언을 한 인물이기도 했죠. 국회 봉쇄를 하라는 지시를 받았지만 의원 출입을 차단한 적은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김현태 특임 단장은 어제 한 3가지 정도를 확정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 국회의원을 체포하라는 지시는 받은 적이 없고 네. 국회를 확보하고 방어하라고 이렇게 지시를 받았다고 합니다. 네. 하지만 두 번째, 의결 정족수와 150명에 대해서는 들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분이 결론적으로 군인이다 보니까 어떤 국회 의사 진행이라든가 의결 정족수에 대한 개념은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단어는 명쾌하게 들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인정을 하고 있는 게 무엇이냐면 어쨌든 간에 곽종근 특전사 사령관과 첫 번째 그 테이저건 사용 그리고 공포탄 사용 그리고 단전 단수에 대해서 논의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곽종근 특전사 사령관은 이것을 왜 김현태 특임단장하고 상의를 했냐라고 물어보니까 결국에 대통령께서 국회의 계엄 해제를 방해하라는 취지로 국회의원을 체포하라, 끌어내라 이렇게 지시를 하셨는데 그러니까 그 지시를 받고 나니까 본인의 머릿속에서는 3가지 정도의 방법이 생각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 3가지 방법이 앞서 말씀드린 그 3가지인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현장에 있는 김현태 단장과 협의를 했던 것이고 김현태 단장이 지금 여건상 그건 불가능하다라고 말을 해서 본인도 거기를 그래서 중지하라고 했고 나중에 계엄이 해제됐기 때문에 거기에서 철수하라고 했다. 이런 거기 때문에 저는 김현태 단장 같은 경우가 그냥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 그 사실 속에 하나가 의결 정족수 150명 이것은 곧 대통령의 체포 지시가 있었다로 이어진다고 봅니다. 네, 12월에는 의원 150명이라고 했었는데요. 어제는 김현태 특임단장은 150명을 넘으면 안 된다.
않는다라고 들었다고 했어요. 국회의원이라는 단어는 듣지 못했다라고 했고요. 네. 끌어내라라는 단어도 없었다라고 했고 또 케이블타이 용도도 지난 12월에는 인원을 포박할 수 있으니 잘 챙기라고 했었는데 어제는 문봉쇄의 용도였다. 이렇게 너무 많이 좀 달라진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어제 김현태 단장 같은 경우에는 150명이 되면 안 된다던데 정도의 좀 모호한 그런 이야기만 들었다라고 하고 그에 네. 대해서 구체적으로 누구누구를 끌어내라는 식의 지시를 받은 적은 없다라고 증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또한 이게 어제 탄도 가져가지 않았고 전혀 사용할 의도가 없었다라고 또 증언을 했고요. 이는 현장 지휘관들의 증언과도 일치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국회를 봉쇄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이제 국회를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보호하려고 했다. 이런 식의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네. 실제 그 12월 3일 현장 상황을 생각해 봤을 때도 민주당 의원 단톡방에서도 신분증을 보여주면 들여보내준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과연 국회의원들의 출입을 적극적으로 막을 의사가 있었냐라고 했을 때 의도성으로 보나 실제 상황으로 보나 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게 전 설득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또한 이 김현태 또 단장이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 박범계 의원이 과거에 곽종근 사령관과 같은 자리에서 그 똑같이 이 공익제보자를 신청해준다라고 회유를 하면서 신청서를 같이 쓰라는 권유를 받았다. 그래서 얼결에 쓰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에 대해서 이제 12월 9일 날 양심 선언한 내용에 대해서 그 배경이 일부 민주당의 회유에 의한 것이었다라는 이런 지점들을 암시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분의 어떤 유인으로 봐도 12월 9일 당시에는 좀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민주당의 여러 회유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니까 그런 증언과 비교했을 때 사실 어제 변론기일에서 했던 증언들은 본인이 지금 내란죄 형사재판까지 진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란죄 형사재판에서 불리할 수 있는 상황을 감내하면서도 이런 증언들을 했다라는 점에서 이분이 진실을 말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네. 어제는 본인 재판이 아니었기 때문에 원하지 않는다라면 증언을 거부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반론을 펼쳤다라는 점 또한 이 가짜뉴스 때문에 대원들이 힘들어하고 있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지금 좀 민주당 주도의 좀 과도한 여론전에 대해서도 지적을 하는 모습들을 보였다는 점을 봤을 때는 사실 그 곽종근 사령관, 홍장원 차장 외에는 저는 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네. 근데 제가 바로 안 드릴 수가 없는 게 그 탄핵 심판에서 김영도 재판관이 그 김현태 단장에게 물어봅니다. 끌어내란 말을 듣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관이 아니, 검찰 조서 보니까 끌어내란 말 들었다고 하는데요? 라고 하니까 바로 그럼 그게 맞습니다라고 바꿉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끌어내란 말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김현태 지금 단장은요. 형사재판 안 받고 있어요. 이분 참고인 신분입니다. 그래도 형사재판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 김현태 단장이 결과적으로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의결 종족수와 150명 끌어내라. 이 세 가지는 재판관 앞에서도 들었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은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던 걸로 보여집니다. 네, 자, 증인들의 단어 사용이나 진술 내용 등이 조금씩 바뀌는 부분들이 탄핵 심판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는 잠시 뒤에 변호사와도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어제 마지막 증인으로는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나왔습니다. 대통령 측의 증인이었고 참모로서는 헌재 처음으로 출석을 한 건데 정부의 예산 삭감을 여야 합의 없이 야당 단독 처리한 게 비상계엄의 원인이다라고 언급을 했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근데 이제 어제 그 탄핵 심판에서 또 핵심이 박춘섭 이 경제수석의 진술인데요. 참 이게 희한하더라고요. 대통령께서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예산 삭감이잖아요. 그런데 경제수석,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경제를 총괄하는 경제수석하고 예산 삭감에 대해서 협의를 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대왕 고려와 관련해 가지고도 그 예산 삭감이 그 국회에서 됐다고 하는데 사실 1시간 전에 정부에서 대왕 고려 1차 시추 결과에 대해서 경제성이 없다고 말을 했잖아요. 그리고 또 초급 간부와 관련된 어떤 근무 비용과 관련해 가지고도 국회가 예산을 편성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삭감을 했다고 대통령은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체코 원전과 관련해 가지고도 산자부에서 예산을 편성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대통령은 담화문에서 90%가 삭감됐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예산 삭감을 국회에서 많이 했기 때문에 이게 본인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는 큰 이유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정황상 대통령은 예산과 관련해서 이해도가 상당히 낮았다. 또 그 증거의 하나가 경제수석과 예산 삭감에 대해서 얘기해 본 적도 별로 없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미국 같은 경우는 셧다운이라고 하죠. 예산과 관련해 가지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정부에서 필요한 공무원들 빼놓고는 다 무급 휴가로 가버리거든요. 네. 근데 이게
2016년부터 2024년까지 22번이나 있었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미국 대통령이 군병력 투입했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에는 저희 민주당이 의심하고 있는 것처럼 어떤 김건희 특검을 막기 위해서 한동훈 대표와 친한동훈계가 민주당이 제안한 그 특검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 찬성할까 봐 여기에 대해서 두려워서 그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론이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이건 좀 사실관계를 바로잡아야 될 것 같은데 경제수석은 말 그대로 경제를 담당하는 경제 관료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예산에 관련해서만 증언을 했다, 국한적인 얘기를 했다라는 점 저희가 전제하고 봐야 할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이 예산 삭감 문제를 비상계엄과 결부시켜서 대통령한테 보고한 적은 없다라고 했던 것이지 이 예산 삭감 자체는 비상계엄의 원인이 되었을 것 같다라는 얘기는 또 했다라는 점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또한 실제로 그 윤갑근 변호사가 바로 즉시 좀 정정을 했던 내용이 예산 삭감은 일부의 원인이었을 뿐이다. 그러니까 국무위원들을 줄 탄핵하고 마지막에는 이 감사원장까지 탄핵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정말 행정부가 극한의 상황에 몰렸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을 했고요. 네. 또 말씀하신 특검이나 국정조사 같은 공세들도 당연히 원인이 되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저희가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봐야 되고 복합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지역적인 쟁점에 매달릴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예산 삭감이 사실 좀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 저희가 무한 제주항공기 사고 이제 이런 정말 불의의 사고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이 이 정부 예비비지 않습니까? 이 정부 예비비가 4조 원 정도가 편성되어 있는데 민주당이 거의 30% 가까이 1조 원 이상을 삭감을 시켰고요. 또한 네. 이 정부기관에서 이 보안상의 이 현금 지급을 해야 될 일이 있을 때 사용하는 소위 특활비 있지 않습니까? 감사원, 검찰, 대통령실 특활비까지 전부 다 영원으로 만들어버렸기 때문에 정보기관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런 점들은 저희가 가볍게 볼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제가 정부 예비비를 삭감한 이유 가장 큰 이유가 부산 엑스포 기억나십니까? 대통령이 부산 엑스포 유치하겠다고 그 해외 순방을 수십 차례를 나가셨어요.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 전만 하더라도 우리가 1차에서 통과하면 2차 결선에서 뒤집을 수도 있다고 했는데 몇 표 나왔습니까? 29표 나왔어요. 그게 지금 이 정부의 그 해외 순방에 대한 결과입니다. 그런데 대통령께서 예비비를 해외 순방으로 쌈짓돈 쓰듯이 썼기 때문에 우리가 민주당이 예산을 삭감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부산 다른 쟁점이긴 하지만 네. 부산 엑스포가 저희가 결과가 나빴다라고 해서 과정까지 다 폄훼할 이유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가 어떤 일을 할 때 야당이 안 된다라고만 해서 더 안 된다라는 생각도 저희가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적인 이런 행사에 대해서 엑스포가 유치되면 저희 윤석열 정권만 좋은 것인가요? 국가도 좋은 것이고 야당도 좋은 것이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협조를 전 해야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결과가 안 좋았다라고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어떤 우리나라의 장점과 그 부산 지역의 장점에 대해서 국제적으로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런 것들을 결과만 놓고 어쨌거나 실패했으니까 야당 말이 맞았다라는 식으로 계속해서 발목만 잡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과연 합리적인가? 이 부분도 생각을 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어제 있었던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6차 변론 8시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진행이 됐었는데요. 주요 내용들 여야 입장 들어봤습니다. 자,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비상계엄 당시 국회 출입을 통제하거나 계엄을 사전에 모의한 혐의 등을 받는 군, 경찰 핵심 인물들이 첫 재판에서 모두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적법한 치안 활동을 했고 폭동을 모의한 사실이 없다는 건데요. 권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피의자 조지호 경찰청장 측은 첫 재판에서 계엄 상황에 당연히 요구되는 치안 활동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국회에 경찰을 투입한 걸 두고 계엄군 활동을 지원한 거라 오인받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항명을 통해 계엄이 성공하지 않도록 되려 범죄 실현을 막았다고 강조했습니다. 공범의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가 핵심 요지입니다. 또 다른 경찰 윗선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측도 국헌문란 목적과 공모 관계를 전반적으로 부인하며 공소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고 민간인 신분으로 사전에 계엄을 모의한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측도 내란죄는 성립될 수 없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노 전 사령관과 함께 햄버거 가게 등에서 계엄을 모의한 것으로 알려진 김용군 전 대령 측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같은 날 2차 공판 준비 기일이 진행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은 검찰을 향해 급이 낮은 상상력으로 공소장을 썼다고까지 주장했는데 김 전 장관이 포고령을 작성했다는 노트북에 대해서도 검찰이 포렌식 조사를 다시 진행하겠다고 하자
불법 수사가 이어지고 있다며 날선 공방을 벌였습니다. 재판부는 이번 달 말 마지막 공판 준비 기일을 진행한 뒤 본격적인 재판에 돌입하기로 한 가운데 오는 20일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의 공판 준비 기일 이후 사건의 병합 여부도 밝힐 예정입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비상계엄 사태 핵심 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형사재판에서 구속을 취소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어제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 혐의로 구속된 채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장관의 2차 공판 준비 기일을 진행했습니다. 김 전 장관 측은 재판을 앞두고 재판부에 구속 취소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는데 검찰은 영장 없이 체포하는 걸 적법하다고 주장하는데 근본적으로 의문이 있다며 정식 소환 통지도 아니었는데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설득하고 권유해서 임의로 출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출석하자마자 새벽에 조사를 받고 휴대전화를 제출한 다음 긴급 체포됐다며 이는 경찰이 김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할까 봐 검찰이 불법 체포를 감행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된다면 헌법재판소를 없애버려야 한다고 주장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공무원으로서 중립의무 위반은 물론 헌법기관 흔들기라는 등 비판이 잇따랐습니다. 이현정 기자입니다.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이 자신의 SNS에 올린 글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한다면 국민이 헌재를 없애버려야 한다고 썼습니다. YTN과의 통화에서도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 만큼 헌재에 탄핵 심판 권한이 없다거나 변론 기일에 증인을 3명씩 부르는 등 헌재 심리가 급하게 진행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완전히 미친 짓이에요. 이건 재판이 아니에요. 재판이 아니고 그냥 사기극을 하고 있는 겁니다. 헌법재판소가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국민이 판단하면 없앨 수 있는 거죠. 발언이 알려지자 비판이 잇따랐습니다. 국가인권위원으로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지적은 물론 헌법기관 흔들기, 내란 선동으로 볼 수 있다는 비판까지 나왔습니다. 또 증인 채택 과정 등을 볼 때 헌재가 윤 대통령을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하고 있고 헌재는 하루라도 빨리 헌정 질서를 바로잡을 책무가 있다며 심리가 급하게 이뤄진다는 주장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헌법에 설치된 기관을 강압에 의해서 전복하거나 그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이것이 이제 국헌문란 목적의 정의고 때려 부순다 뭐 어쩐다 하는데 그게 바로 내란이죠. 이번에는 법적 책임을 물어야 될 거예요. 도를 넘어도 너무 넘어갔어요. 본인이 지금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타이틀을 걸고 지금 헌재를 없애자. 인권위 내부에서도 서부지법 폭동 같은 일이 반복되길 바라는 거냐는 반발이 나오는 가운데 김 위원이 대표 발의한 윤 대통령 방어권 보장 안건도 심의를 앞두고 있어 또다시 충돌이 예상됩니다. 이번엔 비상계엄이 고도의 통치 행위에 해당하고 헌재에 계엄 선포가 부당한지 판단할 권한이 있는지 의문이 제기된다는 내용까지 추가됐습니다. 전두환 노태우 관련 판결문을 보시면 고도의 정치에 해당하지만 이 사건의 경우 서부적인 판단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전문의 내용을 왜곡시켜서 활용을 한 거죠. 비상계엄과 탄핵 국면에서 국가인권위원회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면서 인권위의 위상과 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지난달 서부지방법원 폭동 당시 법원 기물을 파손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공용 물건 손상 등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지난 4일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달 19일 새벽 서부지방법원에 불법 침입해 민원 서류 작업대와 진열장 등을 파손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은 오늘 오후 열릴 예정입니다. 경기 의왕경찰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수감돼 있는 서울구치소 앞에서 흉기를 들고 소란을 피운 40대 남성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어제 저녁 7시 50분쯤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에서 흉기를 들고 주변에 있던 시민을 위협한 혐의를 받습니다. 다만 칼을 꺼내 들었을 뿐 휘두르진 않아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경찰은 A씨가 탄핵 찬반 집회에 참석한 사람인지와 정치적 견해 때문에 흉기를 꺼냈는지 등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이재명 체포조를 만들자는 네이버 밴드 모집 글에 대해 수사해달라는 고발장을 접수했습니다.
경찰은 시민 2명이 그제 고발장을 냈다며 추후 고발인 조사 등을 거쳐 혐의를 적용할 방침입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SNS 대화방에 이재명 대표 체포조를 모집한다는 글이 올라왔다며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또 이재명 암살단이라는 SNS 대화방이 운영 중이라는 제보도 접수됐다며 정치가 혐오와 폭력의 장이 되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불법 정치 자금과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는데 민주당 이재명 대표 재판에 미칠 영향이 주목됩니다. 권민석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표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혐의를 부인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고받고 나와서 소상하게 말씀드릴게요. 네. 김 전 원장은 그러나 추가로 설명할 기회를 얻지 못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5년과 벌금 7천만 원, 추징금 6억 7천만 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는 징역 8개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정민영 변호사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민주당 대선 예비경선 전후인 2021년 남 변호사가 대선 자금 명목으로 건넸다는 8억 4,700만 원 가운데 6억 원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또 김 전 원장이 성남시의원 시절 유 전 본부장이 전달했다는 1억 9천만 원 중에서 7천만 원을 뇌물로 인정했습니다. 김 전 원장 측은 불법 자금을 받았다고 검찰이 지목한 시간과 장소를 반박하겠다며 김 전 원장의 실시간 위치 기록이 저장되는 구글 타임라인을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정확성이 인정되지 않고 작동 원리도 공개되지 않아 증명력이 낮다고 배척했습니다. 무엇보다 이재명 대표와 구원 관계가 된 유동규 전 본부장의 증언이 김 전 원장 항소심에서도 상당 부분 받아들여지면서 이 대표의 대장동 재판 등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YTN 권민석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회계 부정 사건에서 잇따라 무죄를 선고받자 검찰이 상고 여부를 외부 심의에 맡겼습니다. 수사와 기소를 담당했던 이복현 금감원장은 국민께 사과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신지원 기자입니다. 경영권 승계를 위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을 부당하게 합병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지난해에 이어 올해 항소심에서도 자본시장법 위반 등 19개 혐의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판결문을 토대로 상고 여부를 검토한다고 밝혔는데 최근 형사상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사는 1심과 2심에서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 경우 상고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심의위에 심의를 요청해야 합니다. 위원을 포함해 변호사와 교수, 학자 등 위원 5명 이상이 출석해 과반수로 의견하는데 검찰이 심의위원회 결정을 반드시 따라야 하는 건 아닙니다. 지난 2020년 삼성 부당승계 의혹 수사를 대대적으로 이끈 건 이복현 금융감독위원장입니다. 이재용 부회장과 미래전략실은 최소 비용으로 삼성그룹을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당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 불기소 권고에도 이 원장이 기소를 강행했는데 4년 반에 걸친 재판 끝에 모두 무죄가 선고된 겁니다. 이 원장은 법원을 설득할 만큼 준비되지 못했다며 기소 결정을 하고 혐의 근거를 작성한 입장에서 국민께 죄송하다고 사과했습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배달받은 음식에 벌레 같은 이물질이 있다는 거짓말로 환불을 요구해 돈을 뜯어낸 대학생이 붙잡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무려 300여 명이 800여만 원의 피해를 봤습니다. 윤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은 액체 위에 날벌레처럼 생긴 조그만 이물질이 둥둥 떠 있습니다. 20대 대학생 A씨가 배달 음식에 벌레가 나왔다며 업주에게 보낸 협박 사진입니다. 환불을 받기 위해 음식에 일부러 이물질을 넣고 벌레가 나왔다며 거짓말을 한 겁니다. 환불을 거절한 업주도 있었지만 A씨는 벌레가 나왔는데도 발뺌을 한다고 배달앱에 거짓으로 리뷰를 남긴 데다가
언론에 제보한다고 협박까지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씨의 환불 사기극으로 지난 2023년 1월부터 2년 가까이 생긴 피해액은 800만 원, 피해 업주만 305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 수사 당시 피해 업주는 7명으로 파악됐지만 검찰은 A씨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 추가 피해를 확인했습니다. 환불받은 걸로 추정되는 것들이 36회 80만 원 입금된 게 보였어요. 사진 하나 가지고 여러 명한테 다 보내거든요. 그 고소인들 2명이 똑같은 사진을 저희한테 보냈어요. 검찰 조사 결과 수익이 없던 A씨는 식사 문제를 해결하려 음식을 주문한 뒤 금액만 환불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A씨를 구속해 사기와 협박,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네, 방금 들어온 뉴스 한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 지하철 9호선이 선로 고장으로 열차가 지연되고 있다는 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한 30분 전쯤이었습니다. 8시 20분쯤 당산역 중앙운동장 방면에 궤도 장애가 발생을 해서 그 구간에서 서행을 하다 보니까 지금 열차 지연이 한 9분 정도 발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인명피해는 없는 상태고요. 자,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 지하철 역사의 모습인데 출근 시간이었습니다. 8시 20분이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출근 시간이랑 맞물려서 지금 지하철이 지연 운행이 되면서 시민들도 현장에 몰리면서 굉장히 혼잡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은 회복 운전을 하고 있고요. 배차 간격을 줄이고 있다고 합니다. 지하 구간이어서 오늘 내린 그 폭설과는 상관이 없고 원인은 파악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자, 서울 지하철 9호선 선로 고장으로 열차가 지연 운행되고 있다는 속보 들어와 있습니다. 동해 심해가스전 대왕고래의 1차 시추가 마무리된 가운데 가스가 일부 발견됐지만 경제성이 있는 수준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아직 유망구조 6곳이 남아있고 정부도 투자 유치를 성공적으로 이끌겠다는 입장이지만 사업 동력이 유지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황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왕고래 유망구조 7곳 가운데 1차 공시추가 마무리됐습니다. 시추 성공 확률 20%라는 높은 기대를 안고 출발했지만 1차 결과는 경제성 없음. 시추 과정에서 안반 아래 가스 징후는 일부 발견됐지만 규모가 유의미하지 않았던 겁니다. 다만 석유 시스템 구조는 양호한 게 확인돼 후속 탐사를 추진할 경우 유용한 자료가 될 거라는 게 산업부의 설명입니다. 해저 1.7km까지 파고 들어간 시추선 웨스트 카펠라호는 47일간의 작업 뒤 시추공을 뽑고 지난 4일 현장에서 철수했습니다. 채취한 1,700여 건의 시료와 데이터는 입찰을 통해 선정된 전문 분석기관에 보내질 예정인데 1차 분석 결과는 이르면 5월에서 6월쯤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지질학적 관점에서는 나머지 6개 유망구조에 조금 더 가능성이 있다고 조심스럽게 판단한다면서 2차 시추부터는 글로벌 기업의 투자 유치를 통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업계에서도 시추 성공률 20%는 도전해볼 만한 수치로 보고 있어서 투자 유치 전망이 비관적인 건 아닙니다. 정부도 해외 심해 유전들도 10번 이상 시도를 통해 성공했다며 국민이 허락한다면 시추를 계속 이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황혜경입니다. 중국의 인공지능 모델 딥시크에 대한 접속 차단 조치가 정부 전 부처로 확산한 모습입니다. 민간 기업과 금융계도 동참 사례가 증가할 전망입니다. 김현아 기자입니다. 저비용 AI 모델로 전 세계에 충격을 던진 딥시크가 이번엔 광범위한 보안 우려를 던지고 있습니다. AI 학습 과정에서 이용자와 기기 정보, IP, 키보드 입력 패턴 등을 전방위적으로 수집해 중국 내 서버에 저장함에 따라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불거졌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와 국가정보원 등에서 중앙부처와 각 광역자치단체에 챗GPT와 딥시크 등 생성형 AI 사용 유의를 요청했고 외교부, 국방부 등에 이어 금감원과 기재부, 중소기업 벤처부, 보건복지부 등 상당수 정부 부처가 차단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여기에 경찰과 수출입은행, KB국민은행, 토스뱅크 등 금융기관도 합류하면서 딥시크 차단 행렬은 더욱 확산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이 생성형 AI 가운데 특히 딥시크를 콕 집어 금지한 것은 딥시크의 정보 수집 내용과 처리, 보관 절차가 투명하지 않아서입니다.
생성형 AI의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가 있어 지난해 오픈AI, 구글 등에 대해 실태 점검을 했고 이번 딥시크에 대해서도 개인정보 항목, 목적, 처리 절차 등 필요한 세부 자료 제출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게다가 중국 정부는 자국법에 따라 언제든 기업이 수집한 개인정보를 받아볼 수 있는데 이미 미국에선 딥시크가 중국 국영통신사에 데이터를 직접 전송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YTN 김현아입니다. 네, 교육당국은 물론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도 중국 인공지능 딥시크의 접속이 차단됩니다. 교육부는 개인정보 보호 등 딥시크의 안전성이 확인될 때까지 접속을 차단하기로 했고 각급 학교와 교육부 소속기관에도 접속 차단을 안내했습니다. 단 대학과 대학원이 학술 연구와 교육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에는 보안에 유의해 활용하도록 했습니다. 어제 오후 수도권을 비롯한 중부 지역에 소낙눈이 펑펑 내리면서 대설주의보가 내려지고 1시간여 만에 6cm 넘게 쌓인 곳도 있었는데요. 퇴근길을 앞두고 쏟아진 눈에 도로 곳곳에 심한 정체가 빚어졌습니다. 오늘은 다시 강추위와 함께 곳곳에 눈이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박소정 기자입니다. 서울 시내에 하얀 눈이 쉴 새 없이 내립니다. 건물도 도로도 금세 하얗게 뒤덮이고 자동차들은 눈을 얹고 달립니다. 6차 변론이 열린 헌법재판소 앞에도 눈이 쏟아집니다. 서해상에서 만들어진 눈 구름이 서풍을 타고 들어오면서 오후 2시가 넘어서부터 수도권을 비롯한 중부 지역에 갑작스레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서울과 경기, 인천 곳곳에 대설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서울에는 1시간여 만에 3.3cm가 쌓이고 특히 강북구에 5.8cm까지 내렸습니다. 파주 6.4cm, 남양주 5.7cm 등 수도권 곳곳에 눈을 쏟아낸 구름은 밤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2-3시간 만에 그쳤습니다. 북서쪽으로부터 접근한 기압골이 시속 30에서 40km가량의 빠른 속도로 수도권 지방을 통과하면서 짧은 단시간에 많은 양의 눈이 내렸습니다. 짧고 굵은 소낙눈이었지만 문제는 퇴근길을 코앞에 둔 시간대였다는 것. 갈수록 엉금엉금 거북이 걸음을 하는 차들로 도로 곳곳은 꽉 막혀버렸습니다. 잦아든 눈은 새벽부터 오전 사이에 다시 강해집니다. 수도권과 강원에 3에서 8cm, 특히 경기 남부와 강원 남부에는 10cm 넘게 눈이 쌓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상청은 이번 주 내내 이어지는 한파로 도로에 쌓인 눈이 얼어붙을 수 있는 만큼 걷다가 미끄러지거나 교통사고가 나지 않도록 안전에 주의하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박소정입니다. 오늘 새벽 충북 충주시에서 규모 3.1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현재까지 큰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오늘 새벽 2시 35분쯤 충북 충주시 북서쪽 22km 지역 9km 깊이에서 규모 3.1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지진이 발생한 충북 충주시의 최대 진도는 5로 평가됐는데 대부분 사람이 진동을 느끼고 잠이 든 사람이 깨어날 수도 있는 수준입니다. 이외에 충북 북부와 강원도, 경기도 일부에서도 지진을 느낄 수 있는 수준의 진도가 측정됐습니다. 지진이 발생한 충북 소방본부에는 신고 10여 건이 접수됐지만 별다른 피해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지진 관련 문의 유감 신고 번입니다. 다. 피해 신고는 없어요. 처음 기상청은 이동 속도가 빠른 지진파인 P8을 자동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지진의 규모를 4.2로 판단했지만 이후 상세 분석을 통해 규모를 낮췄습니다. 최초 추정 규모가 4를 넘기면서 지진 발생지인 충청권, 인접한 경기, 강원은 물론 서울과 인천, 전북, 경북, 경남 일부까지도 긴급 재난 문자가 발송됐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신속한 피해 상황 파악과 긴급 조치 등을 위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를 가동하고 지진 위기경보 경계 단계를 발령했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네, 어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6차 변론에서는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막으려 했는지도 중요하게 다뤄졌습니다. 재판관도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에 대해 당시 상황을 꼼꼼히 따져 물었습니다. 이경국 기자입니다.
탄핵 심판 증언대에 선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계엄 당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국회의원이 150명이 안 되게 막을 것을 지시했었다고 증언했습니다. 150명은 국회가 계엄 해제를 의결할 수 있는 정족수입니다. 이어 윤 대통령도 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으니 문을 부수고 들어가 인원들을 끄집어내라고 지시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재판부는 곽 전 사령관의 기억이 정확한지 거듭 확인했습니다. 해제 의결을 막으려는 구체적인 의도가 있었는지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증인의 기억을 묻는 거예요. 기억에. 150명 기억이 있습니까? 예, 150명 기억이 있습니다. 나중에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면서 그랬구나 그래서 제가 그때 나중에 기억이 났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윤 대통령은 발언 기회를 얻어 곽 전 사령관 주장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애초 소수의 병력으로 해제 의결을 막는 것 자체가 불가능했다는 겁니다. 다 끄집어내야만 그 회의를 막을 수 있는 것인데 의원을 끄집어내라는 취지의 얘기를 했다면 불가능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상식이지. 대리인들 역시 주장이 사실이라면 결국 곽 전 사령관이 상부 지시를 묵살한 거 아니냐며 말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는데 곽 전 사령관은 상황이 급했던 만큼 현장에 집중해 조치하기 바빴을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불리한 증언을 쏟아내면서 변론 내내 고성과 설전이 이어졌습니다. 1시간 반으로 예정됐던 증인신문은 결국 2시간이 넘어가고 나서야 모두 끝났습니다. 치열했던 공방을 김철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국회의원을 본회의장 밖으로 끄집어내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는 곽종근 전 사령관을 대통령 측은 신문 내내 거세게 압박했습니다. 질문을 던진 뒤 예 또는 아니오로만 대답하라고 압박하거나 동영상에 나온 대로 얘기해 주세요. 예 아니오로만 얘기해 주세요. 예 아니오로 답하면 오해하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은 설명을 드려야 이해합니다. 대답이 채 끝나지 않았는데도 바로 다음 질문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예 아니오로만 그러니까 증인이 진술했냐 안 했냐만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것은 예 맞죠?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거센 공방 속 감정이 북받친 듯한 곽 사령관 모습도 여러 번 포착됐습니다. 자주서에 열고 들어가라 데리고 나오라 쓴 것은 차마 제가 거기다 그런 말을 제가 그렇게 쓸 수 없었습니다. 한치 양보 없는 양측 공방 속 90분 동안 이어질 예정이던 증인 신문 절차는 2시간 20분 가까이 지나서야 마무리됐습니다. YTN 김철입니다. 여야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처음으로 출석한 내란 혐의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 결정과 비상계엄 선포 당일 윤 대통령 측이 건넸다는 쪽지 내용을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습니다. 여당은 마은혁 재판관의 정치적 성향을 문제 삼으며 애초에 여야 합의가 되지 않은 후보였고 최 대행이 임명을 보류한 것은 적절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야당은 계엄 당시 윤 대통령 측이 건넨 쪽지를 열어보지 않고 무시했다는 최 대행의 주장이 의심스럽다고 추궁했습니다. 이에 최 대행은 계엄이라는 초현실적 상황에서 경황이 없었다며 쪽지 내용을 보지 못했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은 문민 통제 체제에서 군인이 대통령이나 장관의 명령이 위법이라고 생각해 반기를 들면 그게 바로 쿠데타라고 말했습니다. 이 전 사령관은 내란 혐의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3차 청문회에 출석해 민주주의 체제에서 인권과 가장 반하는 게 항명이고 그렇기에 항명죄가 있는 거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정의감도 생각도 없다는 특위위원 지적에는 자신의 책임이 국회를 지키는 것인데 반대로 하면 특전사령부 헬기 12대를 다 격추하고 국회에 들어간 707 특수임무단과도 교전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계엄 사태 핵심 증인들이 나온 어제 탄핵 심판을 두고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은 서로 엇갈린 평가를 내놨습니다. 관련한 법적인 쟁점을 김성수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국회 측이 어제 변론이 6차였는데 이제 앞으로 2번이 남았죠. 그런데 국회 측은 만족스러운 증인 신문이었다. 내일부터 언제든지 인용 결정을 해도 무리가 없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탄핵 사유가 확실하게 증명됐다고 보는 근거가 뭘까요? 예, 일단 어제가 말씀하신 것처럼 6차 변론 기일이었고 어제 이제 김현태 특전사 특수임무단장 그리고 곽정근 전 육군 특수전 사령관 그리고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 이렇게 세 사람의 증인 신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가장 이제 조금 쟁점이 됐던 것이 이 곽종근 전 육군 전 특수전 사령관이었는데 이 사령관의 답변 내용이 국회에서 봤을 때는 이 국회가 주장하고 있는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그런 답변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탄핵 사유가 5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국회의 해제 의결을 막으려고 하는 기능 마비 시도가 있었다 이런 부분을 지금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 그 사실관계가 상당히 증명되었다 이런 취지로 주장을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관계가 규명이 됐다라고 판단을 한다는 건데 하지만 반대로 윤 대통령 측은 진술이 왜곡됐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특정한 방향으로 맞춰서 모든 게 진행되고 있다고 의심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자, 아직은 다퉈볼 여지가 많다라고 보는 걸까요? 네, 아무래도 윤 대통령 측에서는 이 어제의 증인신문 내용 자체가 결국에는 신빙할 수 없다라는 취지로 답변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신빙할 수 없다는 것의 근거 중에는 뭐 답변 내용이 기존의 진술과 다른 부분이 있다라든지 그리고 오염된 진술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증인들이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사실이 아닌 것을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 이제 이 대통령 측의 주장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공방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 각각의 주장이 굉장히 다르게 이제 해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 헌법재판관들이 각각 어떻게 볼지도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어제 세 사람의 증인이 나왔는데 그 증인들을 대하는 윤 대통령의 태도에도 관심이 좀 모였습니다. 자, 곽 전 사령관 신문에서는 변론에 직접적으로, 그러니까 직접이라기보다는 쪽지 등이나 어떤 말을 건네는 식으로 해서는 변론에 좀 개입하는 듯한 모습이 있었는데 자, 아무래도 가장 까다로운 증인이었기 때문이었을까요? 네, 아무래도 이 윤 대통령 측이 지금 주장하고 있는 사실관계와 배치되는 사실관계를 주장하고 있는 사람이고 그렇다 보니까 가장 중요하게 지금 봤어야 되는 증인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 이 사실관계를 이렇게 증인신문을 할 때 이 좀 첨예하게 사실관계가 다퉈지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주신문과 반대신문이 있는데 주신문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답변이 예상될 수 있는 그런 신문이라고 한다면 반대신문은 이 굉장히 좀 불확실한 그런 부분을 질문함으로써 이 모순점을 찾아내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 모순점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당사자가 당시 상황을 가장 구체적으로 알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 대리인에게 직접 이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실제로 저희가 증인신문을 할 때도 당사자가 옆에 앉아서 뭐 중요한 사실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뭐 메모를 해서 이 부분을 물어봐 달라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보인 것으로 보이고 아무래도 그런 부분을 통해서 어디까지 사실관계가 증명됐는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좀 해석의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특히 곽종근 전 사령관의 증언이 지금 계속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구두로 직접 들은 건지 혹은 본인의 판단이 개입된 건지 그리고 사안을 복귀하는 과정에서 혹시 어떤 기억이 왜곡됐을 가능성은 없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국회 측은 그렇다 하더라도 큰 맥락에는 문제가 없다라는 입장이고 대통령 측은 이런 진술이 조금씩 바뀌는 부분을 보면 진술의 신빙성에 좀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입장이잖아요. 자, 하나씩 좀 따져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쟁점이 의원인지 인원인지 아니면 요원인지 하는 부분이거든요. 자, 변호사님께서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예, 일단 이 곽종근 전 사령관의 진술이 굉장히 중요했던 부분이 곽종근 전 사령관이 국회에서 진술을 했을 때 당시에 어떤 이야기를 했었냐면 이 특수전 그 사령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 현장에 국회에 저희가 그 당시 현장 영상을 봤을 때 군인들이 도착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군인들이 지금 특전사의 707 특임단 여기에 있는 군인들이 있었고 또 이제 수방사 군인들이 있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특전사가 그때 당시에 어떤 행동을 한 것이냐 이것에 대한 쟁점이 있었던 것이고 특히나 저희가 영상에서 봤을 때 창문을 깨고 들어가는 군인들이 있었습니다. 네. 이것이 이제 특전사의 그 707 특임단이었고 이 당시에 이 부분 이 인원들을 지휘했던 것이 이 지금 현재 김현태 특임 단장이거든요. 그렇다 보니 이 단장에게 이 곽종근 전 사령관이 어떠한 지시를 했느냐 그리고 이 지시는 누구로부터 받았느냐 이것이 쟁점이 됐던 것이고 네. 곽종근 전 사령관은 이에 대해서 윤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전화를 받았는데 그때 이야기를 한 것이 이 아직 의결 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다.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밖으로 끄집어내라. 이렇게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런데 이게 이 답변이 지금 앞에서도 국회와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계속해서 동일한 부분을 물어봤었는데 그때는 이제 국회의원을 끄집어내라라는 이야기로 이제 이야기가 들었다라고 했다가 마지막에 이 부분 이제 주신문 반대신문이 다 끝난 다음에 정영식 재판관이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을 들은 것이냐 이야기를 했을 때는
인원을 끄집어내라라고 들었다라고 이제 단어가 바뀌었거든요. 그렇다 보니 이에 대해서도 국회의원이 아니라 인원을 끄집어내라라고 한 것 자체에 대해서도 이제 해석의 요지가 있는 것이고 또 계속해서 단어가 바뀐다든지 표현이 바뀌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신빙성 논란도 있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예. 자, 그리고 두 번째 쟁점은 150명이라는 말이 누구의 입에서 나왔느냐 이 부분입니다. 이 150명이라는 숫자는 곧 의원을 뜻하는 것으로도 해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쟁점이 되고 있는 건데 이 부분도 한번 정리해 주실까요? 예, 이 150명이라는 숫자가 지금 국회의원이 300명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계엄 해제를 위해서는 이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51명이 모여서 해제 의결을 하게 된다면 계엄을 해제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예. 그렇다 보니 150명이 넘으면 안 된다 이런 취지로 이야기가 있었다라고 곽종근 전 사령관이 진술했던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 150명에 대해서 그렇다면 누구로부터 들었느냐, 대통령으로부터 들었느냐 이것들이 쟁점이 되고 이에 대해서도 이제 여러 차례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영식 재판관이 마지막에 이제 물었던 부분, 그 부분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최종적인 진술이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인데 이 과정에서 이 150명에 대해서는 대통령으로부터 들은 것이 아니라 김용현 전 장관으로부터 들었다라는 취지로 이제 마지막에 진술했거든요. 그렇다 보니 이에 대해서도 150명을 들었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쟁점이 되는 것이 있고 이것이 또 중요한 부분이 김현태 단장이 그때 당시에 이제 창문을 깨고 들어갔던 인원이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그때 당시에 그럼 어떤 구체적인 지시를 받았을 단장으로 보이는데 그 김현태 단장이 이야기한 부분은 곽 전 사령관이 본인에게 직접 이제 통화를 통해서 지시를 했고 150명이 넘으면 안 된다고 하는데라고 이야기를 하는 혼잣말처럼 하는 부분이 있었다라는 것이고 이에 대해서 지금 이 곽종훈 전 사령관은 직접적으로 이런 통화를 하면서 이야기한 부분이 아니라 이 부분 뭐 이제 본인이 국방부 장관 그리고 대통령과 통화하는 그 과정이 스피커를 통해서 이 전화에 섞여 들어간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이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했는지 아니면은 뭐 이 스피커의 내용이 들어간 것인지 이런 것들도 사실 공방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까지도 아무래도 윤 대통령 측에서는 다투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자, 지금 이렇게 짚어주셨습니다만 설명을 들어도 사실 헷갈릴 정도로 상당히 복잡한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결국 재판관들이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가 핵심인데 자, 지금 확실히 어떤 용어가 달라지거나 과거에 했던 말과 지금 했던 말에 어떤 차이가 있거나 하는 부분들은 계속해서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 그렇다면 정말 국회 측의 주장대로 큰 맥락에는 문제가 없다라는 것인지 아니면 대통령 측의 입장처럼 신빙성을 의심해봐야 하는 상황인 건지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 재판관이 이제 각자의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각자의 생각을 조금 달리 이제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 부분 진술의 신빙성을 따져보게 되는 것이 전체 사실관계를 인정하기 위한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개개의 증인에 대한 신빙성도 보게 되겠지만 이 전체적으로 증인신문 내용을 합쳤을 때 그때 이제 또 신빙성이 어느 쪽을 더 신빙할 수 있는지도 나올 것이고 물증과도 붙여봐야 됩니다. 물증과 이 부분을 진술을 합쳐봤을 때 이 부분이 물증과 맞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신빙성이 없는 그런 부분도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합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또 예. 그리고 어제 인상 깊었던 부분이 이 조서들 검찰에서 이제 진술했던 조서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진술 조서들을 다 이제 동의를 받고 결국에는 채택하는 그 과정을 거쳤는데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의 그 신문에서의 답변 내용과 그리고 기존의 조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어느 쪽을 더 신빙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참고를 하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 그 부분도 굉장히 유의미한 증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그 증거가 검찰 진술과 지금 헌법재판소에 나와서 증인들이 증언한 내용이 다를 경우에 어떤 쪽을 그 재판관이 선택을 해서 참고를 할 것인가 이것은 재판관의 재량입니까? 예, 맞습니다. 재판관이 전체적인 증거를 다 보고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뒤에 있었던 증인신문의 답변을 더 진실한 것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그 기존의 검찰 진술 조서라든지 아니면 그 전에 뭐 영상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더 진실한 것으로 볼 것인지 이것은 재판관의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볼 수가 있고 다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술만 가지고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물증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뭐 시간의 선우라든지 영상 같은 것들이 지금 명확하게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런 부분들 을 통해서 어떠한 모순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은 당연히 신빙할 수가 없는 것이고 모순점이 없는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신빙성이 있는 부분들을 취합을 하고 그것을 통해서 전체 사실관계를 그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그렇다면 변론기일이 추가로 더 잡힐 가능성도 있을까요?
예, 지금 현재 2월 13일까지 이제 기일이 지정이 돼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현재 뭐 추가적인 증인들에 대해서 13일까지의 기일 안에 다 증인들을 이제 넣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증인신문 기일에 대해서 13일 이후에 더 지정할지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만약에 13일에 증인신문을 이제 뭐 종결을 한다고 하더라도 추가적으로 법리적인 주장이라든지 이제 현재의 증인신문에 이제 답변 내용이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예. 이에 대해서 공방을 하는 과정 자체에 대한 기일은 또 정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추가적인 기일 지정은 있겠지만 이것이 증인신문을 위한 것일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전체적인 사건 진행 경과를 보면서 결정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지금 어제 증인신문을 하고 또 이제 4일에 증인신문을 했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헌재에서 직권으로 채택한 증인도 있거든요. 예. 그렇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필요한 증인이 있다고 한다면 이 양측의 신청을 통해서 또는 헌재에서 직권으로 좀 채택을 해서 뭐 추가를 한다라고 한다면 기일이 더 잡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 형사 재판도 잠깐 짚어보겠습니다. 내란 혐의 관련 피고인의 재판 병합 여부가 오는 20일 윤 대통령의 공판 준비 기일 이후에 결정이 되는데 병합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지금 현재 이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 혐의와 관련해서 그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5부에서 이 관련 사건들과 함께 이제 그 배당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관련 사건들 뭐 그 김용현 전 장관이라든지 조주호 경찰청장 이런 사람들의 사건과 병합을 해서 한 개의 사건처럼 진행할 것인지 아니면 병행심리라고 해서 이 개별적인 사건을 다 각각 진행할 것인지 이것이 쟁점이 되는 것이고 예. 지금 검찰 측에서는 아무래도 병행심리 쪽으로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김용현 전 장관 측이라든지 이 피고인 측에서는 병합심리 쪽으로 주장을 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일단 재판부가 전체적으로 재판을 어떻게 진행하는 것이 더 실체적 진실 발견에 부합하느냐를 기준으로 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판단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예. 이게 20일에 윤 대통령의 공판 준비 기일에서 공판 준비 기일이라는 것은 전체적인 공판 기일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를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때 병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공판 준비 기일의 첫 기일에서 증거에 대한 뭐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이 병합 여부에 대해서 의견을 받고 그 의견을 받은 다음에 재판부에서 결정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계엄 수사 초기에 김용현 전 장관이 검찰에 자진 출석한 다음에 긴급 체포가 됐었죠. 이에 대해서 그 야당이 지금 윤 대통령 측과의 조율이 있었다라고 하는 그 의심을 제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윤 대통령이 김용현 전 장관이 검찰에 자진 출석해서 체포되는 그 과정에 개입한 게 사실이라면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되는 겁니까? 예, 일단 사실관계를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런 의혹을 제기하는 이유가 이 김용현 전 장관이 검찰 출석 전에 이 전 대검 차장과 비화폰을 통해서 통한 그런 사실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렇다 예. 보니까 이러한 통화가 있었다라고 했을 때 어떠한 목적으로 통화를 한 것인지 이것이 쟁점이 되는 것이고 현재 이 대검 차장의 경우에는 이 출석을 설득하기 위해서 이 수사기관으로부터 받은 전화를 그냥 전화했던 것인데 이것이 비화폰이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실질적인 사유를 봐야 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만약에라도 윤석열 대통령과 이 검찰의 아무래도 출신이기 때문에 어떠한 소통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인데 예. 만약 그런 부분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불법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쟁점이 될 수가 있겠지만 지금 현재는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관계가 어떻게 특정되는지를 저희가 보고 판단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성수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 대해 폭탄 발언을 쏟아낸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우크라이나전 종전 계획을 마련하기 위한 조율 작업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러시아에서는 머지않아 미러 정상회담이 열릴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온 가운데 최전선에서 사라진 북한군도 종전 논의와 관련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유투권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전쟁 특사가 다음 주 독일에서 열리는 국제안보회의에 참석합니다. 켈러그 특사는 피비린내 나고 값비싼 전쟁을 끝내기 위한 목표를 동맹국들에게 이야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런 논의를 거쳐 나중에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종전 계획을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미 종전 협상의 목표 시한을 100일로 제시한 만큼 발표 시점이 많이 늦어지진 않을 전망입니다. I would like to say it's months, but it's not years. I'm talking about, I'd like to think that we could have something in the short term. 물밑에서 미국과 접촉하고 있는 러시아의 기류도 달라졌습니다. 하루 전 크렘린궁이 접촉 사실을 처음으로 인정한 데 이어 러시아 하원 관계자는 2월이나 3월쯤엔 정상회담이 성사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물론 구체적인 종전 방안과 관련해선 극도로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А что касается Вашингтона, ну, наверное, еще раз говорю, надо им эту политику и сформулировать, и будем ориентироваться на конкретные шаги и действия. 크루스크 전선에 투입된 북한군이 지난달 중순 이후 사라진 것도 종전 논의와 관련이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러시아 관련 텔레그램 채널은 미국이 물리 접촉 과정에서 북한군의 철수를 요구했고 러시아와 북한이 이를 수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군은 일단 최전선에서 50km 밖으로 벗어나 훈련 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3주년을 앞두고 종전 논의가 점차 가시화되고 있지만 전망은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러시아 점령지 처리와 우크라이나 안전보장 방안 등을 둘러싼 첨예한 의견 차이를 고려하면 최종 타결까지는 극심한 진통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YTN 유튜건입니다. 한파의 기세가 꺾이지 않는 가운데 오늘은 눈까지 가세했습니다. 현재 서울에서는 눈이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이 많은데요. 오늘 오전까지는 산발적으로 조금 더 이어지겠고요. 강추위 속에 내린 눈이 녹지 못하고 얼어붙어서 도로가 무척 미끄럽습니다. 눈길 곳곳에서는 교통사고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오늘 운전하실 때는 평소보다 속도를 줄이셔야겠고요. 걸어서 이동하실 때도 미끄러운 사고 조심해 주셔야겠습니다. 지금도 곳곳에는 새벽부터 시작된 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에서는 강한 눈구름대가 빠지면서 대설특보도 조금 전 해제됐지만 여전히 특보가 남아있는 지역을 중심으로는 강한 눈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수도권과 강원에서는 앞으로 오전까지 최고 8에서 10cm의 많은 눈이 짧은 시간 집중적으로 내리겠고요. 그 밖의 지역에서도 오늘 시간당 1에서 3cm로 눈이 강하게 쏟아지겠습니다. 이 충청에는 내일까지 최고 15cm 이상, 호남 서해안과 제주 산간에는 모레까지 눈이 길게 이어지면서 25에서 30cm의 폭설이 추가로 오겠습니다. 여기에 절기 입춘에 들이닥친 한파의 기세도 꺾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 한파 경보가 유지 중인 가운데 오늘 아침에도 경기와 강원 곳곳에서는 기온이 영하 15도에서 영하 20도 안팎까지 곤두박질했는데요. 한낮에도 서울이 영하 7도, 체감온도는 영하 14도를 보이겠고 늦은 오후부터는 또 한 차례 강력한 한기가 남하하면서 날씨가 더 추워지겠습니다. 눈은 오늘 오후부터 점차 그치겠지만 호남 서해안과 제주도에서는 휴일이 모레까지 길게 이어지겠고요. 한파는 휴일까지 기승을 부리겠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기온이 점차 오름세를 보이겠습니다. 강추위 속에 무거운 눈이 그대로 쌓이는 데다가 오늘 전국에 바람까지 무척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서해안과 제주도에는 강풍특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시설물이 무너지는 등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상암동에서 YTN 고은재입니다. 뉴스업 금요일 순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